서초대 억만장자 브랜드텔링학과에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는지를 각 장르별로 살펴보고 있는 백이성 학과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비도 이렇게 내리고 아까 뭐 천둥번개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네, 마지막 강의를 다듬고 있는 과정에서 천둥번개도 쳐서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오실라다가도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인터넷으로도 이 강의를 많이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무한한 참 감사를 표합니다. 정말로. 예. 자, 우선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배경 화면을 제가 이렇게 깔아왔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배경 화면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질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사실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한번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미래 분석, 데이터 과학, 연결된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좀 LOT, 사물 인터넷. 이거하고 틀려요. 예, 산업인터넷하고 사물인터넷하고 틀려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MES, 빅데이터. 예. 이상 용어들은 대학원에서 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와이프가 선정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강사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용어를 먼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지 아는 거 뭐 있는데 이런 고작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놓지 못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한번 클릭하면 누구한테 돈이 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예, 누구한테 돈이 가는지. 학 과장님. 네. 예.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열면 누구한테 돈이 갑니까? 네이버 회사 광고 네이버 회사에 꾸미죠. 아, 네이버 회사에 갑니까? 예. 그러면 뭐 전 국민이 다 네이버를 하루에 한 두 번이 뭐고 10번씩 열고 이러니까 떼돈을 벌겠네요, 네이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이지 내가 뭐 좀 이렇게 해달라, 뭐 사달라 막 강권을 하면요. 안달복달하지 말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체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은 안달복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체제를 만들 때까지는 적어도 8년 동안 안달복달, 애걸복걸 온 데 가가지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대신에 뭔가를 시작하실 때는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 무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저커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저커버그가 영화에서는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개발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친 걸로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훔침을 당한 형제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감독 고맙다고 막 그랬고, 마크 저커버그는 나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페이스북의 경영자는 모든 말은 서로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사람들이 그러면 막 봐야 되잖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도둑질했대 이러면서 막 봐야 되는데 마크 저커버그의 그 말과 동시에 이 영화의 인기가 확 죽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웬만한 스캔들 가지고 엎어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 억울하고 분해도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실과 공상의 만남입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이다.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4차 산업혁명이다. 개뿔입니다. 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입니다. 아, 코끼리가 여기 만져보 여기 이렇게 생겼네. 이거 말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공상의 만남. 만남, 연결,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상당히 섹시한 주제다. 예, 뭐 산업혁명의 변화 이거는 제가 원래 역사 강사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1, 2, 3차는 뭐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서 역사 교과서를 조금만 보시면 되는데 싶다가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죠. 여기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화살표를 그려봤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명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저거 아버지가 죽어서 자기 아들이 다시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겨우겨우 투자를 받아가지고 11년 걸려서 11년. 걔가 이름이 와트라는 애예요. 와트. 예. 그래 11년 걸려 투자를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전 세계를 거의 한 140년 동안 호령해요. 지금도 뭐 석탄으로 가는 기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쇄됐지만은 서울 저기 어디야 만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당인리 화력발전소라는 거를 아마 기억하실걸요. 거기가 뭐예요? 석탄이잖아. 맞죠? 지금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가동했다가는 미세먼지가 내가 볼 때 그냥 막 난리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정권을 타도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기가 발명됐다. 즉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요 전기가 되고 나서부터 전자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와요. 공장에. 이른바 포드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포드 시스템. 각자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컨베이어 벨트에 전문화된 과정의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쭉 들어서면 돼. 쭉 나서면 돼, 이거 아닙니까? 그게 189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1935년도에 찰리 채플린 주연의 영화 걔 이름 뭐야 그거?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올 때까지 전 세계를 다 주름 잡았습니다.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던 타임즈의 첫 장면이 뭐예요? 어떤 이상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기업의 사장한테 그러잖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일하신 우리 사장님의 비용을 아끼시려는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직원들의 점심시간마저도 아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버트가 이렇게 점심을 이 노동자 한 명이 이렇게 서면 여기다 빵 밀어 넣고 뭐 우유 이렇게 넣고 막 입 닦아주고 이런 거 다 기계로 하다가 찰리 채플린이 섰는데 고장 나가지고 막 수건이 입을 막 때리고 하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전기 발명이 그 모양이라고. 그거를 찰리 채플린이 날카롭게 꼬집은 거예요. 포드 시스템 이거 완전 개판이에요. 이거 인간성을 완전히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70년대까지 이게 계속 되다가 컴퓨터라는 게 70년대에 군사 장비로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그 빌 게이츠라는 애가 그죠? 예. 그 빌 게이츠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공부 못하고 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다 합리화의 명분을 얻었죠. 얘가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한 애다.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이 다 합리화의 명분을 얻은 게 서태지가 크잖아요. 서태지가 중학교도 옳게 못 나왔다. 나도 그럴래. 그죠? 그 사람들을 제가 다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나오면서 결국 오늘날 버닝썬 사태가 나온 거예요. 뭐 정준영이 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야. 이 괴물들이 나오는 거죠. 박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고.
그지? 뭐 지들 막 밖에 나가서는 막 이러다가 지들끼리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컴퓨터 발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는 사회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주는 자동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주는 게 또 뭐냐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프란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의 농화학자가 화학 비료라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멜더스 법칙을 뒤엎어요. 멜더스가 뭐라고 했느냐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굶주림과 주기적으로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란츠 하버라는 애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은 오병감이라는 부자의 투자를 받아서 식물 화학 비료를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굶주림에 있는 인간을 다 구제한 건 좋았는데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이른바 어떻게 돼요? 고령화 사회가 이제 시작된 거죠. 식량의 부족이 없어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단위 면적 땅에 전에는 3밖에 수확을 못하는 게 이제는 40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농산물 가지고는 어떻게 돼?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게 된 이유는 농업에서의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농업을 해서 더 이상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업 제조업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이제 식량은 됐고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택시 타고 2시간만 가면은 굶어 죽는 나라가 아직도 있어서 여기서 2시간만 타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굶어 죽는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도 좀 이렇게 빨리 화학 비료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좀 뭐냐면 이 군사용 시설에서 개인용 시설로 넘어오는 대단히 소중한 전기를 마련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 그 사람 하나하나의 개성을 컴퓨터 통계로 다 일반화시켜서 모으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상품이 뭐가 됐어요? 8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상품이 뭡니까? 80년대 말부터. 컴퓨터가 히트치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전산화가 되고 대대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히트치기 시작한 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9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부터 히트치기 시작한 거. 그거는 이제 제록스라는 회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그래서 카피를 갖다가 제록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증권하고 보험입니다. 증권하고 보험은 빅데이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보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 생명 유지율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다치느냐, 몇만 명을 모았을 때 대충 몇 명이 다치느냐는 통계를 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해 등급을 몇 등급으로 할 거냐, 1등급으로 할 거냐, 2등급으로 할 거냐, 3등급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 들어가고 통계 이쪽에서 한 통계, 저쪽에서 한 통계 이렇게 하고 이게 컴퓨터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도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은 컴퓨터로 자동 분석해서 나타내는 시스템이 아니면 사람은 거기 매달리면요. 인간의 뇌가 아마 폭발해 버릴 거예요. 뇌를 쓸 수 있는 용량은 다 남아있지만 사람 하나가 그거에다 쏟아붓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재테크라는 개념이에요. 재테크. 우리가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가지고 재테크라는 게 크게 세 개죠.
하나는 뭐냐, 원가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쪽의 유지 능력을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행정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재테크, 이른바 뭐냐, 부풀리기, 돈을 불리는 거예요. 예, 뭐 복리로 불리든 무슨 연이율로 불리든 뭐 단리로 불리든 어쨌든 간에 불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세 개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재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컴퓨터가 발명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때도 보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험이 뭐냐 하면은 공제조합이요. 가령 허드슨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저기 캐나다 위를 돌아가지고 허드슨 뭐 만인가 뭐를 발견했대. 여기 만이 있네. 이렇게 들어오는 만이 있네. 그래서 그 앞서 가던 부대장 이름이 제임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드슨만이 이렇게 생겨 요 끝에 이렇게 제임스만이 따로 있어. 또 더 들어가는 데가 있어. 여기를 제임스만이라고 여기 큰 거를 지 이름을 땄다고요. 허드슨만이라고. 그러면 허드슨하고 제임스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투자금을 얘가 바다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 투자자들이 그걸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투자 원금에 뭐 150분의 1인가를 내서 이렇게 적립을 해두면 이거를 특별히 영국의 스탠다드 은행에서 복리로 불려줄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안 볼 것 같으면 아예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갖다 공제조합을 만들어줬다고. 뭐 마젤란인 이런 애들 다 그렇게 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웹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가상현실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더라. 바로 넘어가 봅시다. 이 사람 잘 아시죠? 자, 이 사람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잘 아는데, 그죠? 이 사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또 영어 공부한답시고 프레젠테이션 엄청 봤죠? 그때 왜 서류 봉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이거 또 엄청나게 봤잖아. 34분짜리 그 프레젠테이션.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2월 24일 날 1955년에 태어났어요. 스티브 잡스는 일생을 괴롭힌 자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러면 두 명을 얘기해야 돼. 친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 친엄마도 자기를 버렸어. 양아버지하고 양어머니가 자기를 다 키웠어요.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면 제 친아버지는 누구고요? 양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디 공공기관에 가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빌 게이츠하고는 태생부터가 틀려요. 빌 게이츠하고는.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혹시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 어떻게 하면 나빠지는 거죠? 예, 음식물을 잘 안 씹고 그 믹서기에 자꾸 갈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믹서기에 가는 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고기를 믹서기에 갈아요? 과일하고 채소를 갈죠. 지독한 비건주의자예요. 지독한 비건주의자예요. 고기를 좀 먹어라.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2003년도에 이 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당신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건강 조치를 취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말 안 들어요.
무려 9년 동안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대표적으로 파마넥스라든지 대표적으로 허벌라이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접근해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 몸 낫는다 해가지고 엄청 했어요. 말 안 들어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제가 작년에 제가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얘기를 알고 제가 작년에 살 빼는 큰 원동력이 돼요. 제가 26kg를 뺐잖아요. 아니 역사 속에서 교훈을 못 찾을 것 같으면 역사 강사하면 안 되지. 의사가 내보고 그랬거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갑자기 죽어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뭐냐.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2007년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야. 왜? 불교 신자다 이거 자기는. 일본의 승려를 따라다니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채식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아시겠습니까? 전국에 채식만 드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이 꼭꼭 씹어서 먹는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갖다가 30번씩 꼭꼭 씹어서 먹고. 자,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애플을 만들었는데 저는 핵심이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 2.7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석유 리테일에서 뭐가 물류를 장악함으로써 뭐가 됐다고요? 재구매 시스템이 완벽했다 했습니다. 재구매 시스템이 완비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처음에 소비자를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지만 요걸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2007년 동안에 평균 교체 주기를 절대 애플 아니면 딴 걸 못 쓰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각종 어플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고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애플 매니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애플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못 갈아타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폰이 LG 폰인데요. 이건 제가 제 초등학교 동기가 LG를 저한테 팔았습니다. 처음에. 그게 2001년도 때 일입니다. 막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계속 LG예요. 계속 LG야. 왜? 익숙해져서 딴 걸 못 쓰겠어요. 익숙해져서. 이거예요,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1976년도 일본 아카사카 미츠케라고 하는 도쿄의 지하철역에 있는 뉴 오타니 도쿄라고 하는 일본의 그 호텔에서 76년 12월 27일부터 77년 1월 4일까지 약 8일에 걸쳐 가지고 지난 그 한 30년 동안 계속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병철 회장의 경영 기법이죠. 일본에 27일에 가가지고 항상 일본 최고 석학을 하루에 5명씩 불러가지고 각 분야에서 8일 동안 전부 강의를 다 듣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1호 동시 통역기를 사용하신 분이 이병철 회장이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어 되게 잘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임원들. 예. 그래서 80년대 82년부터 86년 88년까지의 일본 말로 상무이사를 총괄 취체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삼성법인의 삼성재팬의 총괄 취체역은요. 웬만한 그 급수로는 한 상무 좀 약간 그 호봉 안 되는 상무에 비슷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거의 삼성물산 부회장에 맞먹는 권력을 누렸어요. 일본에 워낙 이건희도 그렇고 이맹희도 그렇고 이창희도 그렇고 이병철 회장 본인도 그렇고 그 있잖아요. 저 고현정이 시엄마 이명희 씨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다 이런 어떤 그 분들이 일본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재팬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게 있어서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을 만드는 게 삼정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미쓰이라고 하는 일본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77년도 1월 1일 날인가요? 그때
만든 게 뭐냐면 진짜 삼성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석학이. 이거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내가 돈을 얼마를 주는데 그죠? 교수일급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에서 그 돈 준다니까 다 오하지 않겠어요? 돈을 얼마를 주는데 뭔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험회사를 해. 그렇게 얘기해. 보험회사를 해. 왜? 보험회사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이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시스템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리로 불려가지고 딱 10년만 너그 회사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를 다 해가지고 10년만 너그 회사가 축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라에게 돈을 꿔주는 신세가 될 거야. 그 신세와 이 신세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아로나민 골드 광고할 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해보라고 그러죠. 그 이병철 회장이 그러니까는 동방생명 인수하고 안국화재 인수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 그게 일종의 기업으로서는 재구매 시스템이에요. 10년짜리 보험, 5년짜리 보험 이런 거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따박따박 돈 넣잖아요. 그죠? 예. 진짜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네? 스마트폰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이 2.7년이라는 걸 하면서 스마트폰 속에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 지원금을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아니야. 이거야, 이거. 스티브 잡스. 그게 뭡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머리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제조하지 않아. 나는 앱을 제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딴 사람이 알아서 소비하고 알아서 생산하고 알아서 적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10계명은 하도 다른 강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혹시 없으면 저 강의가 연구를 제대로 안 했구나 할까 봐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람. 이분 누구십니까? 문성준님. 우리 새돌이 아저씨. 그죠? 예. 이세돌의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죠. 이세돌의 이 위에서부터 쭉 프로 기사, 바둑 기사인데 막내가 가장 머리가 아둔해서 걔는 그냥 서울공대를 들어갔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버지의 말씀. 정말 참 기절할 정도입니다. 예.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뭐랄까 이 오묘한 그런 세계인데 저는 뭐 바둑을 조금 배우다가 말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텔레비에서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승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둑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둑 하나 기계가 이겼다고 그게 무슨 인간의 영역이 다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다. 바둑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패배는 사람들한테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요 분이 그 데이비드 하사비스라는 요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최근에 여기가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고. 예,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사실 중국 시장을 공략하다가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원래는 기업 평가 1위였는데 이제 아마존에게 이렇게 싹 딸리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그래도 아직 1위는 1위입니다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은 2.7년마다 한 번씩 안 사는 거죠. 중국을 얕잡아보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딥마인드는요? 구글 딥마인드는 이건 재구매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입니다.
얘 이세돌 구단이 이기니까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못 이기잖아요. 중국의 커제라는 애가 뭐 이렇게 가고 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것만 해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기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딥마인드와의 경쟁 전에는 어떻게 말했을까 사람들이? 기계가 못 이긴다. 아이, 사람이 이기지 어떻게 기계가 이겨? 이분이 이쪽이 세르게이 브린, 이쪽이 레리 페이지입니다. 레리 페이지. 두 사람은 좀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예. 하사비사 요 세 명이 그건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슈미트라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은 이분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냅니다. 페이지가 경영을 합니다. 그게 이 두 사람의 협력입니다.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스터디 그룹에서. 처음에는 브린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페이지가 웃기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돈이 되냐고 라고 얘기하다가 브린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애플의 제국을 좀 꺾어야 되지 않겠니? 인터넷을 검색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당시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던 검색 엔진은 알타비스타하고 넷스케이프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고 들어가냐라고 레이 페이지가 얘기하니까 브린이 아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검색만 빠르게, 광고 이런 거 없이 빠르게 검색되는 아주 텅 빈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말도 안 하고 지냅니다. 서로. 저 헛된 소리 하는 자식 같으냐고. 그러니까 뻥 비워놓으면 시청자들이 편하게, 인터넷 유저들이 편안하게 들어오게 될 거야. 브린이 설득합니다. 페이지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까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그림이 뭐냐면요. 이 전기 자동차,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테슬라 자동차의 그 전기 자동차를 자기가 이렇게 세 명이 딱 앉았는데 슈미트가요. 차 밖에 서서 이렇게 차에 기대서 이러고 있고요. 이 레리 페이지가 이거를 운전을 하는 자리에 딱 서서 이렇게 밖에 이러고 있고 뒷자리에 브린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역할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브린이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레리 페이지가 그거를 현실화시켜서 경영을 하고 슈미트는 거기에 대해서 어허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은연중에 기업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이지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운전석에 가서 앉는 거야. 당연히 운전은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브린은 그냥 뒷자리에 열고 앉는 거예요. 내가 고문이다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구글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분 페이지의 최대 업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뭐겠습니까? 굉장히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애플을 깨부신다 했잖아요. 우선 첫 번째 뭐일까? 구글 어스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얘가 구글 어스. 전 세계 어디라도 지도를 다 보여드려요. 구글 어스.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매입한다라고 하는, 옛날로는 야, 그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그 나사 독점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하냐? 뭐 매입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이러고 자기가 전 세계 어디라도 보여드려. 심지어 어떻게 돼요? 호주에 여러분 호주 이렇게 지도 있으면 여기에 한 가운데에 있는 우주기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서프라이즈의 비밀구역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까지. 별거 아니에요. 라면서 이렇게 보여줘. 북한 땅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어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도 살지 않는 초원이 아직도 너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너무 많다.
야, 사막 아니고 초원, 사막 아니고 사람이 충분히 살만한 이런 그 초원도 아닌 것이 정글도 아닌 것이 이런 지역이 아직도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보여서 와, 내가 봐라 구글어서 잘 만들지 않았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이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들어가서 쉬어요. 집에 가서. 나는 충분히 벌 돈을 벌어놨어.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겠어.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불인 보고는 야는 맨날 연구하는 게 일이니까 니는 어차피 재택근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그저 슈미트 경영 고문에게 딱 맡겨버리고 자기는 들어가요. 그 와중에도 슈미트가 야, 이거 어떡하지라는 걸 몇 개를 물어본 게 있는데 그중 하나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기 안드로이드 체제를 인정한 겁니다. 불인. 안드로이드 그거 참 좋아. 해. 그래서 뭐야? 우리 삼성 그 갤럭시 폰, LG 폰 이런 게 다 등장한 거예요. 애플로서는 기분 나쁘겠지. 애플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점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해낼 줄이야. 이 두 형제가. 여러분 그 잡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잡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그게 있죠.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 읽어보라 하면 잡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성이지 성. 그러니까 이 스티브라는 이름과 이렇게 해서 쉽게 발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교는 불교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멘토는 일본인 승려였어요. 일본인 승려. 일본 스님한테 가고 다 항상 자문을 구하고 이랬는데 그 잡스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전화로 이 불인하고 연속으로 통화를 합니다. 불인한테 통화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화하더라? 그 빌 게이츠한테 통화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온갖 쌍욕을 다 해요. 내 아이디어를 빼들어가고 니들이 무사할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합니다. 실제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웹 기술상의 여러 가지 거를 할 때 표절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요 브린과 페이지 이 두 사람이 뭉치고 슈미트가 같이 힘을 합하니까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또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안드로이드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꾼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 나 이 사람이 참 좋아. 이 사람 좋아요. 이분이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제프 베조스. 제가 이제 처음에 2000년도 초기에 책을 살 때는 항상 아마존에서 샀었습니다. 아마존은 나에게 있어서 이미지가 뭐였냐면 여기는 음반 팔고 책 파는 데지.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될 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스24가 쿠팡을 인수한 거예요. 지금 예스24가 쿠팡을 인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배송 마켓컬리도 인수한 거야. 그 다음에 요기요도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어플을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내는 게 굉장히 딸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카카오죠, 카카오. 뭐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는 원래 이제 삼성 쪽에서 한 거니까 이게 카카오 아니겠어요? 뭐 그러고라서 또 성공한 게 뭐 요기요. 그죠? 배달의 민족. 그죠? 예. 폴 바셋도 우리 민족이었어라는 유명한 그 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회덮밥도 우리 민족이었어. 뭐. 그런데 아마존은 자 보세요. 첫 연예 서한을 보낸 지 20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와 접근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기를 열망했는데 제프 베조스가 왜
이 리테일 트레이더의 길을 갔는가 책은 재구매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재구매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재구매가 되는 거는 뭐야? 휴지야, 휴지. 그렇게 얘기해. 재구매는 말이야 애가 3살 될 때까지의 기저귀하고 휴지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기저귀를 컨셉으로 삼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기저귀는 애가 3살 되면 끊어지잖아. 사실 생리대도 잘 안 팔아요. 왜 안 팝니까? 15살부터 45살이 될 때까지만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팔리는 거 휴지밖에 없어. 비누하고. 그 우리나라 서점에 가시면요.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우스홀드 골드. 내 집이 갖고 있는 황금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 그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이 그 말이죠. 농구공 팔고 휴지를 팔고 비누를 팔고 로션을 팔아야 부자가 되지. 뭔 그냥 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책은 그냥 이때까지의 런칭 서비스라고 생각해라. 제프 베조스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오늘날 어마어마한 아마존 시장을 낳은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알아서 구매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세요 해갖고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게 일종의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쌀의 사고방식이에요. 쌀.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실 쌀에 상당히 악센트를 가집니다. 뭐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 쌍시옷 발음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쌀을 못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황산벌 영화 보시면 김유신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배달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배달. 그러니까 황산벌에서 신라군들의 임무가 뭐냐면은 당나라 그 군사가 13만 명이 먹을 쌀을 날짜까지 거기 대야 되는 거거든. 사비성 앞에다가. 그거를 막는 게 계백의 그거예요. 그래서 계백이 거기 박중훈이가 그 극 중에서 기가 막힌 대사를 하잖아요. 뭐냐면 김유신이 니는 싸움은 잘할지 몰라도 정치는 모른다 알겠나? 당나라 연합군 13만 명이 덕적도에 닻을 딱 내렸을 때 이 전쟁은 끝난 기라. 개죽음 하지 말고 투항해라. 내가 대장군의 예로서 대접할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계백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니는 정치를 잘 아는 장군이라서 쌀 배달하러 댕기는 갑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김유신이가 이제 협상 결렬이죠 거기서. 그죠? 네, 협상 결렬.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돼? 쌀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한 땅에서 계속 그 다음 해 연작을 하죠. 땅을 새로 개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6년이 될 때까지는. 6년 하고 나면 쌀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쌀이 충분히 맛있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지력이 다 하니까 여기를 2년 쉬게 하고 다른 땅에서 그 옆에 땅에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밀은 어떻습니까? 밀은 한 번 하고 나면 연작이 되나요? 안 되죠. 계속 새로운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밀은. 그러니까 밀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돈을 못 번다는 게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쌀의 사고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영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가 같이 한 말인데요. 뭐냐면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if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아마 베조스가 한 말인 것 같은데 뭐냐면 어떤 것이 충분히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갖추어졌을 때에는 당신은 그냥 그걸 하세요.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당신 취향에 그게 설마 안 맞더라도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I think it is possible for ordinary people to choose to be extraordinary. 내가 생각할 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을 정도로 특출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얘들이요, 사실은 그냥 장관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장관의 아들, 딸이 한둘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요, 그냥 말썽 많은 공대생이었어요. 그냥 다 평범한 애들이에요. 공대생이면 우리 와이프도 공대생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평범한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협 회장님도 인문대생이야, 그냥. 학과장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특별할 게 있어.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뭐예요?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바뀌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지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엄청난 경제적 수익의 원천이 애플 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원천에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픽사의 CEO입니다. 예. 그래서 픽사에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유명한 만화가 인크레더블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초능력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족을 이렇게 형성하고 막 초능력자가 너무 많아져서 뭐 시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기에서 인크레더블이라는 그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죠.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인데 제가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위키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파란 색깔일까요? 왜 파란 색깔하고 흰색일까요? 혹자는 이게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그렇다는 말도 때리고 싶더라고 진짜. 얘가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알아? 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눈이요. 정록 생명이에요. 마크 저커버그가. 예. 색소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2010년 Person of the Year. 2010년 올해의 인물. 근데 2010년에 나이 몇 살이었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26살. 1984년생. 예. 26살에 이렇게. Person of the Year. 그리고 어떻게 돼요? 최고의 홍보는 CEO의 강연이다라는 걸 스티브 잡스한테 또 배워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해요. 면티 입고 나와가지고. 나는 뭐 꺼리낄 게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양복을 왜 입어? 그러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면티 입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지구적 초연결 사회의 선두주자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트위터로 하잖아요. 그죠? 꺼져가는 트위터의 열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살렸다 할 정도예요. 뻑하면 트위터에다 멘션을 날려가지고. 그냥 마크 저커버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려서 이러면 페이스북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저도 영화에서 본 건데 네. 대학교 내에서 남자와 여자를 데이트 매칭해주는 프로그램 만들면서 예. 소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점점 커져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말 그대로 그냥 사진이 들어있는 연락처가 담긴 책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이상하게 개인 언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다 글을 잘못 쓰면 그냥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이든 뭐든 간에 욕설 쓰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있다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볼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그렇게 쓰느냐라는 얘기죠.
페이스북은 안드로이드든 뭐든 간에 이 앱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저도 이렇게 항상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그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참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이야말로 참 이게 그렇게 큰 기술 없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페이스북에 올라가요? 파워포인트나 엑셀이? 엑셀의 표나 이런 게 올라갑니까? 그런 것도 없이 성공하는 게 워드 문서나 한글 문서가 올라가요? 여기 첨부 문서 이렇게 올라가요? 오로지 사진하고 동영상만 올라가는데, 그죠? 예, 사진도 어떻게 돼? 엄청 잘 나온 사진 아니면 올라가지도 않아요. 용량이 너무 작아서 안 올라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얼굴 선명하게 찍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인증샷 열풍에 아주 근원지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자꾸 올려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 주는 시스템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개발했습니까? 유튜브가 개발한 거예요. 그걸. 자꾸 올려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즉 재구매가 되는 사이트라면 애드센스에서 광고를 연결해 주겠다는 그 아이디어를 낸 애가 뭐냐면은 걔예요. 레리 페이지예요.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기가 막혀 걔가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던 그 유튜브 사이트를 자그마치 1억 6천만 달러. 그렇지 않겠어요? 1억 6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돌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들 뭐라 했냐. 그때는 뭐냐면은 500명이 되고 조회수, 그러니까 좋아요도 뭐 일정 숫자 넘어가고 이러면 돈을 주고 광고를 이렇게 그 돈을 주는 게 뭐냐면 광고사에다가 그 광고를 이렇게 애드센스라고 해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게 되겠어요. 처음 1년 동안 실적이 없었어요. 부진했어요. 그 1년 동안요.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하고 둘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제가 레리 페이지입니다. 저희 유튜브 좀 사용해 주시죠. 각 방송국에다가. 방송국의 동영상들이 왜 그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었겠어요, 처음에. 내가 이 유튜브, 이 구글 광고를 내가 여기다 실어줄 테니 이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유튜브에다 좀 올려줘요. 그래야 광고 회사들이 오잖아요. 공신력을 확보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개인 유튜버들로 간 거예요. 개인 유튜버들로 가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 조금 용기를 좀 덜 가진 사람들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어떻게 돼? 수익 구조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 거예요. 수익 구조가 없다면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핸드폰 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찍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무료 쉐어로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다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신세가 아주 웃기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걔가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알지도 못해. 왜?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너도 나도 달라들 거야. 그래서 그것도 예상을 해요.
문제를 풀어주는, 어렵게 내면 낼수록 문제를 풀어주는 대행 회사도 생긴다는 것도 예상을 해요, 얘가. 자기 사이트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우리는 몇 대 몇으로 가르지? 수익을? 이런 생각까지 다 해. 다 하는데 레리 페이지와 나카모토 사토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처음에 2년 동안 죽기 살기로 가방 메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연구실에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학 문제만 띄워 올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꾼들이 거기 득식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퇴직금 털어가지고 넣었다가 완전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재테크의 3요소 중에 밑에 이거 뭐야,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리스크는 둘째 치고 그냥 에이씨, 그렇죠? 예. 특히 제가 여러분 사실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니 특정 직업에 대해서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닌데 특히 교사 있잖아요, 교사.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이런 증권이 막 엄청 바람을 불면 또 증권에다 월급을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이라면 또 비트코인에다 투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사는 그래갖고 이제 꽉 나잖아요. 망하잖아요. 일반 직장인하고 틀려요. 교사는요, 월급을 차압을 해도 3분의 1만 차압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먹고 살 만큼은 놔둬요. 3분의 1만 차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 되게 부당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는 거야, 이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셔야 될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그거 쳐다보고 그거 안 좋으면은 그 화가 선생한테, 애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맞죠?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훈화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 조회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다고 애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니까 폭락했네? 그럼 좋은 말이 나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전부 다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거 하라 그랬나? 내가 볼 때. 나 이거 좀 걱정이에요, 솔직히. 제가 우선 항저우입니다. 중국의 항저우. 상하이 바로 밑에 항저우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베이스를 삼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한 1200km 내려온 지역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리바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마윈이 직업이 뭐였느냐 그러면 직업이 뭡니까 얘가? 영어 선생님이죠. 영어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이 다 평가가 뭐였나요? 처음에는 저 선생의 외모에 너무 실망을 해서 저런 선생이 무슨 영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바다 건너 뭐 어디에서 영어를 배우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배우지도 않았어. 영어를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우 저 배워야 돼 했다가 어떻게 처음에 3명 들어왔던 그 수업이 점점점 늘어나서 900명이 들어오는 클래스가 됐습니다. 왜? 강의 평가에 다 그렇습니다. 이 수업은 수업이 아니라 공연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마위는 정말 재미나게 강의를 하는 슈퍼 강사였습니다. 내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선생이나 해. 네 선생하면 앞으로 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어의 영감을 배웠느냐 하면 그 리양이라고 하는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 있죠. 미친 듯이 떠들어 와 하는 거 있잖아. 그걸 그대로 따라했거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만나서 저 제 수업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나 사업해야 되겠어요. 난 사람을 구름대 같이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수업을 지난 5년 동안 들었던 학생이 3,000명이야.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투자를 받아도 이 투자금 못 메우겠어? 내가 100명의 투자자를 모았는데 이거는 막 그냥 게임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못 모아요.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한 5명인가? 진짜요. 900 몇십 명이 다 그러는 거야. 선생님 그냥 선생님 하세요. 뭐하러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윈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난 그래도 사업할 거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확하게 머리수를 세보면요. 18명이에요. 되게 많아 보이시죠? 18명이에요. 수저우의 한 자기 집에 거실에다가 이래 놓고 찍은 유명한 사진. 이 사람이 투자 설명회 이런 데 가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옛날에 이런 공간에서 사업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대단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거는 18명이 어디 도망갈까 봐 왜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해 놓으니 유명한 데를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안 오고 도망가고 할까 봐 수저우에 저그집으로 모여가지고 파티한다고 해서 초청장을 4명 단위로 해갖고 겨우 18명 모은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그래갖고 모아놓고 사실은 제가요 사업을 좀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명 중에 자그마치 9명이나 제가 선생님과 함께라면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마윈의 만남부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투자 설명회에 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거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 말해요. 투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잘해봅시다 하고 찍은 사진인 줄 아는데 그때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20명의 사업자들하고 일단 손정희가 다 사진을 찍어요. 왜? 어떤 사람하고는 이 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투자를 못 해주지만 네가 내한테까지 왔으니 내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활용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 손정희하고도 만났던 사람이야. 이거 하라고. 그러고 마윈하고 이제 이 마윈 표정 봐요. 이게 투자 받은 표정이냐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설명회 하기 1시간 전에 달달달달달 떨면서 찍은 거 안 보이시냐고. 이거를 어떻게 투자 받고 난 직후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투자 설명회나 사업 설명회를 가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제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잘못 판단하는 순간 그 강사의 설명이 확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애프터 보시죠. 지금 598배의 투자 이익을 3년 만에 거두어낸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6분 만에 20명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정확하게 6분 만에 나머지 10명은 듣지도 않고 나머지 10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 6분 만에 어떻게 돼? 손정희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겠어요. 같이 잘해봅시다. 일설에 의하면 마윈이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아니 6분 만에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길래 나는 주어진 시간 15분도 채울 수 없는 정도의 빈약한 사업 설명서인가 사업 제안서인가 싶어서 자기가 풀이 죽어서 왜 조금 더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니요 들을 필요 없어요. 당신과 투자하겠어요. 그 다음 말이 결론이죠. 마윈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손정희가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의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수천 명에게 거절당한 내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 한 명당 10만 달러로 쳐줄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해주겠다. 손정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로 불립니다. 이 투자.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옛날에 뭐 보시라이한테 무슨 다렌스더 그룹이 왜 퇴출당한 그 스촨성 걔 있잖아. 그 총석인가 뭐 하는 애 있잖아. 중경시 총석인가 뭐
걔한테 뭐 다렌스더가 좀 줄을 서가지고 그때 당시에 알리바바가 다렌스더의 회계를 맡고 있어서 이게 뭐 대해서 마윈을 강제 은퇴시켰다. 지금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제발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은퇴해봤자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스티브 잡스 같은 오너 리스크가 하나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투자를 이끌어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를 가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냈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598배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3년 동안 손정희하고 마윈은 한 몸처럼 움직였어야 돼요. 왜? 그거는 마윈은 손정희한테 당연히 잘하려고 하겠지. 손정희가 마윈을 인정하고 움직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투자자가 넣었다가 한 3개월 동안 투자 실적 없으니까 빌려준 돈이라 생각하고 소송 걸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건 뭐야? 손정희 같은 투자자도 없지만 마윈 같은 개인의 히스토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윈은 그때 자기가 지난 8년 동안 당했던 그 거절, 그 서러움, 그 참 파탄 날 뻔했던 가정생활, 사람들이 다 비웃고 네가 그 인기 강사로서 잘 나가면 되지 미쳤다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지. 그러니까 꿇어 앉아갖고 펑펑 우는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손정희 뭐야?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설령 아이디어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당신이라면 내가 성공시키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윈의 아이디어가 뭐 완벽해서 6분 만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윈의 사업 제안서 그거 좀 받아보자. 여러분 사업하고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손정희는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게 1999년 3월 마윈은 공직을 정식으로 사직하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교수였잖아요. 사직하고 함께 항저우로 돌아왔습니다. 항저우에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18명 동료들과 함께 50만 위안으로 정식으로 알리바바를 설립합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백이성 강사가 왜 마윈이라는 사람을 본론으로 내세웠는가? 이 투자는 비포 앤 애프터, 이 두 사람의 이 자세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이 어정쩡한 이 자세. 손정희도 어정쩡하잖아. 그냥, 백과사전 표정이잖아요. 자, 또 오세요. 예. 맨날 사진 찍어주는 게 일이지, 뭐. 그죠? 마윈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투자가 실패하면 나는 돌아가지 못한다. 마윈은 알고 갑니다. 한국 분이시라면서요. 프레젠테이션 처음이 그거였어요. 한국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상무가 사업 얘기를 하세요. 그거 한 30초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중국말이 아닌데. 자, 이런 대화예요. 이게 6분 딱 지나가서 투자하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저희 알리바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이 그냥 그 제품 얘기부터 하세요? 15분이라는 게 돼서 몇백 번을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 동양에 이것이 1강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진핑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시진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후진타오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양판 록펠러와 밴더빌트의 만남이다. 아시겠어요? 록펠러와 밴더빌트가 만나 석유 제국을 이루었듯이 이 두 사람이 아시아를 제패할 거야.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마윈이, 아무것도 없는 마윈이 손정희를 사로잡다니, 소프트뱅크를 사로잡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예. 일본의 그 후쿠오카 돔에 소프트뱅크 그 있잖아 호크스인가요? 그 왜 일본 프로야구단.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알리바바 딱 그 한번 보세요. 알리바바가 뒤에 홈그라운드 뒤에 탁 있어요. 소프트뱅크 주 회사 저거 회사. 손정희가 늘 그래.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국이 내 끼지 뭐. 그냥 맨날 내 거야 내 거. 중국 사람들이 한 번씩 열어볼 때마다 내한테 20원씩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시스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카이스트 교수들이나 기업의 교수들이 다 간과하는 게 뭐냐면 앞에 얘기를 안 하고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래 놓고 뭐냐면 자 여러분 비행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어느 교수의 강의입니다. 비행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100 정도 그러니까 100명 정도 하고 고도도 낮고 기름도 좀 그거 더 좋은 기름이 되면서 어떻게 돼? 수백 명이 타는 엄청나게 큰 전보 제트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전보 제트기를 연구하고 있는 거래요. 아니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이걸로 넘어가셨으면 지금 같은 감동이 있으시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느껴지시죠? 뭐 당장 무슨 드론이 이렇게 막 날아가죠. 그 여러분 드론이 북한 애들이 그 대공포로 쏘면 어떡할 건데요?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잖아. 아직까지 전쟁 체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O2O라고 하죠. 제가 왜 제목을 현실과 상상의 만남이다라고 했느냐. 마윈이 반드시 내가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오겠다. 30명 중에 5명 정도를 투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내가 서열 5위 정도 되겠지라고 알리바바를 같이 창업했던 그 옆에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마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웃기지 마. 나는 반드시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내 혼자 투자를 다 따서 소프트뱅크는 내 혼자 다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독점이라고 뭐라 하실래요? 그거 독점했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막 결기는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너무 과욕 부리다가 또 실패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 다 그래서, 마윈 저 얼굴로 자꾸 프레젠테이션에서 거절나는 거 아니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영화 배우를 하나 좀 어떻게 섭외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마윈의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이렇게 빈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야 합니다. 현실과 가상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요. 융합하지 않는 이 교집합이 바로 뭐예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교집합이. 물질, 소유, 자원, 정보, 공유, 관계 요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가 교집합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O2O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에요. 그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다. 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 아날로그 기술과 요건 디지털이죠. 지금 요거 디지털이죠. 그죠? 아날로그는 뭐가 아날로그입니까? 시계. 여러분들이 숫자 시계가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벽 시계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난 이게 좋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건 아날로그예요. 인디케이터, 표시침이 해당 숫자를 가리키는 건 다 아날로그입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는 디지털입니다. 사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그렇게 분류되는 거에 사람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뭐야, 그게 다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드러나죠. 띠띠띠 맞춰가지고 숫자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는 디지털 라디오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침을 맞춰가지고 나오는 건 아날로그 라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화 기술과 아날로그화 기술인데 중요한 건 3차 혁명, 컴퓨터 개발 혁명을 디지털화 기술로 보고 4차 산업혁명의 이
정보통신에 이거는 뭐냐면 다시 현실이 가상이 현실에 간섭한다고 해서 아날로그화 기술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무조건 디지털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디지털로 아니에요. 옛날에 산업혁명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예술계에서는 오히려 명품 바람이 불어납니다. 그거를 프랑스 말로 뭐라고 했냐면 뉴 아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뭐냐면 아르누보라고 하는 예술사조입니다. 그 아르누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생계로 만든 것이 너무 조악하고 품질이 형편없었다고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수공업에 대한 향수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수공업자들이 아르누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똥이에요. 그게 루이비똥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유 경제가 되고 이게 시장 규모가 뭐야? 500조 이상이 되더라.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게 요거를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뭐냐? 이만큼 들어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날로그 기술이 이만큼 있죠. 그죠? 네. 아날로그 기술, 이게 원래 전체가 다 아날로그 기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가상세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민화 교수님이십니다. 이민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는 좀 재미없는데 가장 정확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이 강의는 한국소자원공사에서 간부 특강으로 했던 강의입니다. 플랫폼의 가치 보시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하고 에릭 슈미트가 같이 합쳤죠.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가 합쳤죠. 그죠? 마윈하고 손정희가 합치잖아요. 18명의 그 제자들이 9명이 처음에 달라들고 그 다음 1년 뒤에 또 9명이 달라들어서 어쨌든 그 18명이 같이 댕기면서 거절을 같이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저것끼리 돈 내가지고 계속 시스템 운영하면서 계속 거절당하다가 손정희한테서 빵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끈끈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끈끈함. 아시겠습니까? 드라이함이 아니고 끈끈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끈끈함으로. 마윈은 절대 그 수트를 입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마윈은 항상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수트를 탁 벗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윈처럼 하려고 지금 둘째 시간에 탁 벗은 겁니다. 왜 웃습니까? 그게 웃깁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플랫폼의 가치, 플랫폼의 크기, 끈끈함, 그래서 더 서드 파티. 잘 보십시오. 요 그래프가요. X축, Y축, Z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 N2N 이래가지고 뭐 사르노프의 법칙, 뭐 메트칼프의 법칙, 리드의 법칙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뭐냐? 끈끈해야만 이 거미줄이요. 이게 지금 거미줄이거든요. 이 거미줄이 올라와도 안 끊어져요. 끈끈해야만. 이 끈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는 파트너에서 나옵니다. 이게. 끈끈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정희한테 6분 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는 18명이라고 하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는 특전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 8년간 비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온갖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오직 이 중국 땅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통제하는 이 중국 땅을 뭐냐면 자본주의화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스템으로 저는 결제 수단을 하는 알리페이 그리고 모든 뉴스를 한꺼번에 보고 모든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금융사의 포탈이 될 수 있는 알리바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까지 계획 경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게 계획 경제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들의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고, 그것이 뭐냐,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요라고 하는 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됐어, 그만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투자할게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떠한가?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요, 인터넷 유튜브에 유명한 회원제 그 무슨 공부의 먼 신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스터디 헬퍼 있잖아. 잘 보세요. 몇 문제만 모를 때에는 이걸 이제 팁이라고 주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내 이름이 기성이어서 참 싫어요, 나는. 그래서 답을 세워 보세요. 거의 모든 답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답으로 고른 선지 번호를 모두 세어보고 가장 적은 번호로 찍으세요. 1에서 4번이 각 7개, 5가 2개 나왔다면 5로 찍어야 합니다. 참 진짜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커버그가 나오고,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어떻게 브린이 나오고,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어떻게 제프 베조스가 나오고, 예, 어떻게 마윈이 나오고, 어떻게 손정희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이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이거를 지금 정보지라고 주고 있다고, 이거를. 자, 보세요. 수능, 수학, 객관식 몇 번으로 찍어야 하나요? 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 객관식 시험 알아두면 개이득. 찍신 강림 꿀팁. 그래놓고 어떻게 돼? 찍신 이라고 있잖아. 지금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 대학원 논문 자격 시험,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하여튼 아닌 데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닌 데가 있는지. 이거 객관식. 고작 이제 창의성을 개발한다고 내놓은 게 이제 혁신학교.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 스터디에서 올해 1월 14일 날 제가 IB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창의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모 의원의 정책비서라는 애가 내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 혁신학교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래. 머리가 굳었거든. 혁신학교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누리과정 예산 줄이고 공약사업 늘린 서울교육청, 예, 조희연 교육감에 이게 교원 노조를 지원한다. 14.9% 올라갔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제 큰딸 샤론이, 제 둘째 딸 라임이가 7살, 4살로 배워야 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요만히밖에 안 올라갔어.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요만히밖에 안 올라갔어. 누리과정은 뭐야? 오히려 줄었어. 그래서 흥분해서 설명을 잘못했다. 줄었어. 그리고 혁신학교는 요만큼 올라갔어.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 되겠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럽니다. 뭐 회원가입만 하라 그래도요, 자식 불러요. 뭐 이렇게 명단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앱을 다운받아, 나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그 어린애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꿈이 뭐야? 이러면 아이돌이요. 말이 됩니까? 자,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나?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나? 자,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픽사. 자, 그 다음에 요거. 페이팔 마피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페이팔 마피아.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 보십시오. 원래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레드 호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에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그 세미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류의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수강생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6명 들어갔대요. 5명이면 폐강인데 6명이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얘가 레드 호프만이라고 하는 애가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래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애들이 누구예요? 여기 처더 헐리라든지 시몬스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스토플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스티브 첸, 얘가 제일 유명하죠. 얘가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그 세르게이 레리 페이지한테 1억 6천만 달러 받고 판 애잖아, 얘가. 이 매각되고 난 뒤에 나오면서 하는 인터뷰가요, 구글에 다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다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그게 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 다 여기 앨런 머스크 이런 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따로 그 수업의 연장인 스터디 그룹을 엽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지금도 어떻게 돼?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집안 좋아봐야 장관 아들이야. 아니 뭐 장관 아들이면 장관은 공무원 아들이지 뭐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프 베조스가 뭐냐면은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샘 월튼이라는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는 걸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에서 1인 마켓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오세요. 내가 마음껏 물류를 하고 배송을 책임지고 손해보험에 가입해. 왜 제조물 책임보험, 생산물 책임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 수 있게끔 내가 다 배려를 할게요. 돈만 내시오. 그럼 어떻게? 계속 돈 내고 1인 마켓이 생기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셀마켓이라고 하죠. 세포마켓. 그리고 계속 글로벌 셀링을 하는 거야. 에콰도르에서 특산품을 팔아도 한국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아마존에 있는 모든 책이 다 저희 집에 왔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 2주 걸려서 그렇지. 그렇죠? 아이고 요즘은 농구 골대도요. 시키면 다 와요. 농구 골대도. 그런데 그거의 제일 폐단이 뭐예요? 지역의 리테일 상점들이 다 죽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리테일 상점들에게 아들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 아빠 글로벌 셀링이 있으니까 내가 담당할 테니까 우리 거기다 팔자 이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당의 모 슈퍼마켓 아저씨가 이걸 아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벌 셀링으로. 그 슈퍼마켓에 그 초코파이를 있잖아요. 세계 해외 직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정말 그거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봤어요. 와 끝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뭉치는 거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페이팔 마피아라고까지 불리는 12명 아닙니까? 아까 마윈이 몇 명? 18명. 그 다음에 세르게이하고 이쪽이 몇 명? 3명. 근데 세르게이가 여기하고 지금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마켓은 글로벌 셀링으로 다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아마존이 어떻게 돼요? 세계 랭킹 1위의 회사가 곧 될 거예요, 이제. 구글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 성장합니다. 내 얼굴을 확 까면서 공개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언젠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될까요? 자,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시작했죠. 쿠팡에서 25,000원짜리 조명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내 살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집 소파에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되면 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전형적인 1인 마켓 셀슈머의 역할입니다. 세포마켓의 역할인 것이죠. 픽사도 마찬가지. 세포마켓을 강조한 게 뭐냐? 이름을 왜 픽사라고 했겠습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이게 뭐랄까 화소를 뭐냐면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픽셀 컴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전체 미키마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구성하는 화소 하나하나 그 화면의 데피니션이 중요한 사람이다.
해상도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거. 예. 자, 공유 플랫폼 경제의 등장입니다. 진정한 독점 시장이 등장하는 것이 위험입니다. 뭐냐? 2008년에 시가총액 전 세계 상위 10위는요. 페트로차이나, 엑손모바일,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중국이동통신, 그때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페트로브라스하고 로얄 더치쉘 해봐야 정유회사였습니다. 록펠러가 2008년까지는 지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록펠러의 정신이 2018년, 10년 지났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 알리바바, JP 몰건쯤 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금융이에요. 존슨앤존슨은요. 로션 회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 재구매입니다. 재구매. 재구매와 연결이에요. 안 시켜도 알아서 올려요. 페이스북에다가. 강박관념을 갖고 있잖아. 내 오늘 찍은 거에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이러면서 그죠? 예. 내 오늘 찍은 거 네이버 블로그에 해야지. 자, 우리 학회장님도 마찬가지. 누가 안 시켰는데 이렇게 막 검색도 해보시고 적으시고. 안 시켰잖아, 아무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하잖아요. 이게 프랭클린 플래너도 뭐예요? 재구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1년마다 한 번씩 재구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양지 다이어리도 마찬가지. 재구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여기서 알파고와 5G 생태계, 이 모든 가상현실이 현실 세계에 접목해 들어와 교집합을 형성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는 뭐야? 5G 생태계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2019년 1월 5일부터 어떻게 돼요? 5G가 우리나라에 상용화됐죠. 상용화됐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SK하고 KT하고 LG U+가 동시에 달라들었습니다. 왜 달라들었을까요? 재구매에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재구매에 나쁘면 그 아들이 우리는 뭐 이상은 좋은데 우리는 안 할래요. 이렇게 되겠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각광받는 분야 요거 미국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얘기했던 Patient Centered Ecosystem, The Power of Money. 환자를 돌보는 요양산업이라든가 피트니스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헬스케어에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네. 아시겠죠?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결제도 다 자기가, 구입도 다 자기가 핸드폰 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추후 서비스도 핸드폰에서 그죠? 물어보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막 그러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네. 그래 뭐 리테일 파는 거, 애널리틱스 이래가 소비 성향 분석하는 거 그쪽 한 1년쯤 지났어. 내가 1년쯤 쭉 뭐 건강식품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뭐 했어. 근데 난 뭘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 딱 들어가면 어떻게 분석을 딱 해줘요. 당신 1년 동안 요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그죠? 당신은 그러고 보니까 위와 장이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보네요. 이런 거 계속 드시는 거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는 내가 이런 거 늘 먹었는데 내 검사 좀 하러 와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의사보다 더 정확한 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프로페셔널 컨슈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예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기승전결이 있죠. 말 그대로 전입니다. 이제 오늘이 승이야, 승. 승에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록펠러에게서 받은 감동이 크셨다면 오늘 마윈에게서 받은 감동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받으실 거는 앞에 여러분 이 사람은 특히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자 억만장자가 한 13명쯤 되거든요. 예, 협회장님. 예, 한 13명쯤 되거든. 그 13명 다 합친 것보다 좀 더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13명 그냥 다 합친 것보다 이 사람이 좀 많을걸요. 제가 볼 때는. 몇 년도부터? 1769년부터 1843년 9월 4일. 이분께 3분의 1이 축소돼가지고 여기로 간 거예요. 공상희라고 하는. 예, 공상희. 1881년,
1967년 8월 16일까지 살았던 사람. 이분이 공상희입니다. 이분의 73대조 할아버지께서는 공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 중국 최고의 명문 가문 출신인데 가문만 명문 가문이지. 네. 요 옆에 계시는 이분은 이 남자의 부인 숭 아이링 여사입니다. 이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제 마누라 생활 그리고 이제 약혼자 생활, 애인 생활까지 합치면 15년을 저와 같이 살았던 우리 와이프는 역사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이 여자를.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없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그 존재를. 정말로. 이 남자 없이는 이 여자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지금 후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길래 그 앞에 13명을 다 합친 것보다 돈이 많다 그러지? 도대체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이야? 아니, 31년 살았나? 31년에 더 해보세요. 43년 더 해보세요. 74년 살았네요. 뭐 준수하게 살았네. 옛날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상희도 보면은 19년하고 보니까 86세로 돌아가셨어요. 어유, 오래 살았네. 그렇죠? 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이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아마 73년도에 부인이 아마 돌아가셨지 싶어요. 다음 시간 절대로 빼먹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4차 산업혁명과 억만장자 과연 어떻게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거를 부를 쌓았는가, 이들의 돈과 조직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무엇이 결정적인 계기였는가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백이성 학과장이었습니다.